아주머니, 여긴 어쩐 일로? 그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은 제 아들의 상견례 장소였고 제 앞에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고급 한정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예비 장모, 바로 그 진경 사모님이 저를 향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가 매일 새벽같이 찾아가 시어머니처럼 수발을 들던 태산 병원장님 댁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상견례 테이블에서 간병인과 사모님으로 마주한 그 순간 진경 사모님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말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아니, 미숙 아주머니 설마 당신이 우리 소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요? 간병인이? 그 모욕적인 단어와 눈빛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자랑스러운 지훈이가 그 모멸감을 온전히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저 미숙이의 굴욕적인 상견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지금도 그때의 억장이 무너지는 감정을 생생히 느끼는 평범한 주부 미숙입니다. 제 남편 민호와 결혼해 지훈이라는 아들과 은서라는 딸을 키워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응급구조대원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늘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었죠. 밤낮 없이 울리는 무전 소리, 피가 낭자한 현장에서 돌아와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소독약, 냄새와 화약 냄새가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이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 응급실을 뛰어다니던 순간들은 아직도 제 심장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직업을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감과 헌신적인 모습이 저를 그토록 오랫동안 남편의 곁에 머물게 한 힘이었죠. 세월이 흘러 남편은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들 결혼 자금과 노후 자금을 더 마련해야 했기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을 다니며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어갔고 저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구한 일은 간병인이었습니다. 간병인 자리는 제게 꼭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두 아이를 키우고 치매에 걸린 친정아버지 수발을 들었던 경험 덕분에 낯선 일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일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그렇게 구하게 된 간병인 일자리가 바로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한 태산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태산 원장님 댁이었습니다. 진경 사모님은 저를 면접 때부터 꼼꼼히 살피더군요. 아주머니, 저희 집은 웬만한 대기업 회장님 댁보다 더 품위를 중시하는 집안이에요. 아시죠? 저희 어머니, 즉 시어머니께서는 현재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식사 수발부터 목욕, 대소변까지 모두 책임지셔야 해요. 저희는 아무나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신원 확실하고 입 무거운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저는 간병인으로 고용된 입장이었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노골적인 경멸과 계급의식은 제 가슴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의 결혼 자금 그것이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태산 원장님 댁으로 출근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 최고급 승용차, 수백만 원짜리 도자기가 가득한 거실. 그들의 삶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였습니다. 진경 사모님은 저를 향해 친절한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늘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감시하는 듯했죠. 미숙 아주머니, 어머니, 침대 시트는 명품 실크라 세탁 방법이 까다로워요. 꼭 손세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도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녀는 간병인으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 전체를 저에게 떠맡겼습니다. 간병인의 업무 범위를 한참 넘어선 일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식사 준비, 빨래, 청소, 심지어 정원 관리까지. 저는 말 그대로 숨 막히는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월급이 높았고 무엇보다 진경 사모님으로부터 불필요한 잔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태산 원장님 댁에서 그림자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죠. 엄마, 사실 여자친구 소희는 집안 배경이 좀 많이 좋은 편이에요. 아버님이 태산 종합병원장님이시고요.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엄마, 혹시 걱정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태산 종합병원장님. 설마 그 태산 원장님, 제 직장 상사인 그 태산 원장님 댁의 딸이란 말입니까? 저는 손이 떨려 물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이었죠. 저희 아들이 바로 제가 간병인으로 일하는 집의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요. 이 사실을 진경 사모님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저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소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견례 때까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저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태산 원장님 댁에 출근할 때마다 진경 사모님의 눈빛을 피했고 그녀가 저를 향해 무심하게 던지는 명령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늘 저에게 계급의 차이를 상기시켰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집에는 품격이 중요합니다. 저희 딸 소희는 법조인이에요. 아시죠? 그녀의 남편 될 사람도 최소한 그 수준에는 맞아야 합니다. 저희는 아무나 사돈으로 들이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제가 간병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 던지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저는 웃는 얼굴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네, 사모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진경 사모님은 그날도 저에게 마지막까지 굴욕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미숙 아주머니, 오늘 저희 시어머니께서 드실 특제죽을 만드셔야 해요. 잊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금수저에 담아서 온도를 맞춰서 저녁 6시에 정확히 병실로 가져오세요. 아주머니가 만든 죽 외에는 드시지 않으시니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오후에 외출하실 때 절대 늦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진경 사모님의 시어머니, 할머님께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죽을 은쟁반에 담아 병원으로 향하는 그 길이 제게는 형벌의 길과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곧바로 아들의 상견례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겉모습이라도 깔끔하게 하려 노력했죠. 드디어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 지훈이와 소희는 상견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남편 민호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돈 될 분들과 마주했습니다. 태산 원장님과 진경 사모님,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경 사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태산 원장님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아주머니. 미숙 아주머니가 여긴 어쩐 일로?
진경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제가 바로 그 태산 원장님 댁의 간병인이라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충격적인 순간이 바로 그날의 상견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결혼을 계속 추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엄청난 비밀을 고백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진경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 미세한 떨림과 경멸이 담긴 눈빛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을 때 그곳은 이미 상견례장이 아니라 심판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미숙 아주머니 정말이세요? 저희 소희 시어머니 되실 분이 간병인이라니. 제정신이세요? 이 집안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진경 사모님은 제 아들 지훈이와 딸 소희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소희는 당황해서 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진경 사모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저를 향한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죠. 어떻게 우리 딸 결혼식 전에 제가 간병인을 사돈으로 맞이해야 하는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태산 원장님, 당신은 알고 계셨어요. 매일 집에 드나들던 그 아주머니가 우리 사돈이라니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태산 원장님 역시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함께 체면을 구겼다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헛기침을 하더니 저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희 집안은 품위를 중요시합니다. 저희 딸 소희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간병인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저희 가문의 명예에 큰 흠집을 내는 일이에요. 이 결혼, 저희는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직업이 부끄럽지 않았지만 제 아들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모멸감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이미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보며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참았습니다. 원장님, 사모님 제 직업이 간병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떳떳하게 일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어르신을 제 부모님처럼 모셨고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태산 병원장님의 사돈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제 할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경 사모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하는 짧은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떳떳하다고요? 아주머니, 간병인이 떳떳한 것과 사돈의 격이 맞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저희 집안의 청소와 빨래를 대신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소희의 동료들과 지인들 귀에 들어간다면요? 우리 딸 변호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남들이 우리 집안을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자로서, 엄마로서 이런 굴욕을 느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소희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진경 사모님은 오히려 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소희야. 너를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로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고작 고등학교 선생 아들의 어머니는 간병인인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그때 제 남편 민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상견례 초반부터 굳은 표정으로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저는 남편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폭발하려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리려 그의 팔을 잡았죠. 여보, 진정해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 민호는 제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더니 태산 원장님과 진경 사모님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민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태산 원장님, 진경 사모님 저희 아내 미숙이 간병인으로 일하는 것이 두 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 지훈이는 소희 양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 미숙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당신들 집안 어른의 간병인으로 일할 때 그녀가 얼마나 성심성의껏 모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저희 아내의 직업을 그렇게 천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진경 사모님의 얼굴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남편을 비웃었습니다. 호소, 지금 저희에게 동정심을 구하는 건가요? 소희 아버지 들으셨죠? 이 집안은 지금 저희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결혼 절대 반대입니다. 진경 사모님은 테이블을 쾅 치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소리에 테이블 위의 물컵들이 흔들렸고 소희는 놀라 비명을 질렀죠. 그 행동은 이 상견례를 완전히 파탄으로 몰고 가는 선언이었습니다. 태산 원장님은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의 저런 아나무인 격인 행동보다 체면이 구겨진 상황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진경 사모님은 저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집 시어머니께 간병일은 당장 그만두세요.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들 지훈이는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저 역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경 사모님,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간병일, 당분간 계속할 겁니다. 진경 사모님은 멈춰 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 나를 조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모님 댁 어르신을 모시는 간병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겁니다. 제 아내 미숙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자격 당신들에게는 없습니다. 남편 민호의 단호한 선전포고에 태산 원장님과 진경 사모님은 더욱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 민호에게는 이태산 원장님 댁과 관련된 아주 오래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 비밀이 대체 무엇이기에 남편은 그토록 분노하며 그들을 향해 당신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진경 사모님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남편 민호를 노려봤죠. 그 눈빛은 지금 당장이라도 남편을 잡아먹을 것 같았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자격이니 뭐니 따져요? 간병인 남편 주제에 당장 우리 집 시어머니 간병인 일 그만두라고 했죠? 당신 아내 미숙 씨는 저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 사람의 고용주입니다. 진경 사모님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 민호를 뜯어말려야 할지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할지 몰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 민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경 사모님에게 직진했습니다. 진경 사모님,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이전에 저희는 지금 사돈이 될 뻔했던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숙의 남편으로서 당신들이 제 아내에게 퍼부은 모욕적인 말에 대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간병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메이태산 원장님 댁으로 갈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당신들 집안의 모든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죠. 태산 원장님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역시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에게 협박하는 겁니까? 이 결혼은 물 건너갔으니 더 이상 우리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미숙 씨, 당장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월급은 내일 통장으로 넣어줄게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숙은 당분간 어르신 곁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사모님께는 잊고 계신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마지막 말은 마치 공포탄처럼 상견례장을 강타했습니다. 태산 원장님과 진경 사모님의 얼굴색이 급변했죠. 특히 태산 원장님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희와 지훈이는 영문을 몰라 두 분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잊고 계신 과거라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진경 사모님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남편 민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매우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30년 전 태산 병원장님께서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태산 병원이 지금처럼 거대해지기 전이었죠. 그때 병원 확장 문제로 한창 바쁘실 때였을 겁니다. 새벽 3시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당시 원장님 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민호의 입에서 30년 전, 새벽 3시, 절체절명 같은 단어들이 흘러나오자 태산 원장님의 몸이 눈에 띄게 경직되었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얼굴은 파랗게 질렸죠. 진경 사모님 역시 창백해져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이라니요. 태산 원장님은 소희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땀만 흘렸습니다. 남편 민호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승리감 대신 깊은 씁쓸함이 담긴 눈빛을 보였습니다. 두 분은 가장 귀한 사람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민호라는 젊은 응급구조대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상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태산 병원이 존재할 수 있었고 원장님 가족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죠. 그때 태산 원장님께서는 평생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간병인이니 고등학교 선생이니 하면서 저희 가족을 모욕하는 것이 그 은혜를 갚는 방식입니까? 남편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상견례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만 고집하고 태산 병원 쪽으로는 발길도 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저에게 혹시 태산 병원 사람들에게 절대 우리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했던 이유까지. 그는 평생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보상받거나 생색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저희 가족의 자존심을 짓밟았을 때 남편은 그 숨겨진 과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과 오만함을 깨부수는 정의의 일격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진경 사모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남편 민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민호. 그 이름은, 그때 그 이름은. 네, 제가 그 민호입니다. 당신들이 이제 와서 잊으려고 했던 그 민호 말입니다. 제 아내가 간병인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럽다면 당신들의 시어머니, 할머님을 모시는 일을 당장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저희 가족을 잃는 것보다 어르신 곁에 간병인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아들 지훈이와 소희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희가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태산 원장님의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잠깐. 민호 씨, 내가 착각했을 리 없어. 그게 정말 그 사람이었어. 남편 민호는 제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제 손을 잡고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30년 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무엇을 걸고 그들을 도왔던 걸까요? 저는 그 다음 날 새벽 평소와 다름없이 태산 원장님 댁으로 출근했습니다. 진경 사모님은 어제와 달리 저를 보자마자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더 이상 노골적인 경멸은 없었지만 그 대신 불편함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 저는 계속해야 할까요? 진경 사모님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집안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당장 그만두고 제 자존심을 지켜야 할까요? 상견례 다음 날,
저는 마치 전쟁터에 출근하는 병사처럼 태산 원장님 댁의 문을 열었습니다. 쇠로 된 대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소리가 제 귀에 심상치 않은 긴장감을 주었죠. 진경 사모님은 어제 상견례장에서의 분노와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저를 보자마자 몸을 흠칫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불안에 떠는 동물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미숙 씨 정말 나오셨군요. 민호 씨는 별일 없으시죠? 어제 일은 저희도 너무 경황이 없었어. 그녀는 어제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사과는커녕 그저 남편 민호의 동향만 살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에 더욱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감정을 숨기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별일 없습니다. 할머님 상태부터 살펴야지요. 저는 곧바로 할머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님은 여전히 뇌경색 후유증으로 누워 계셨지만 제 방문에 눈빛으로 반가움을 표시하셨죠. 제가 진경 사모님의 굴욕적인 심부름을 모두 견디고 이 집에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순수한 할머님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님께 식사 수발을 들면서 저는 이 집안에 숨겨진 위선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경 사모님은 밖에서는 태산 병원장의 부인으로서 고상하고 우아한 척했지만 집안에서 그녀는 차가운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님은 늘 진경 사모님을 피해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간병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저는 할머님의 숨겨진 비밀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죠. 진경 사모님은 할머님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산 원장님의 눈을 피해 할머님을 방치하거나 식사에 이상한 약을 섞어 드린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저는 할머님의 은밀한 시선과 떨리는 손짓을 통해 그녀가 며느리 진경에게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님, 이 죽은 제가 새로 끓였어요. 따뜻하실 때 드세요. 할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님의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태산 원장님의 서랍장 구석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과 함께 남편 민호의 이름이 적힌 공로패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영웅적인 응급구조대원, 아파트 화재 참사 막다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30년 전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큰 화재에 대한 것이었죠. 당시 태산 원장님의 부모님과 딸 소희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젊은 응급구조대원 민호가 맨몸으로 뛰어들어 태산 원장님의 가족을 구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마지막 부분, 남편 민호의 희생이 적힌 부분을 읽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당시 민호 응급구조대원은 불길 속에서 태산 원장님의 부모님과 어린 딸 소희양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구조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자신의 왼쪽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골든타임을 놓쳐 평생의 후유증을 안게 되었다. 이 사고로 민호 대원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 연수 기회와 승진을 포기해야 했으며 국가유공자 등재 신청도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 민호가 늘 비 오는 날마다 다리 통증을 호소했던 이유, 그가 젊은 시절 가장 빛나는 기회를 뒤로하고 현재의 직업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이태산 원장님 가족을 구하기 위한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엄청난 사실을 30년 동안 저에게조차 비밀로 해왔습니다. 그는 평생 억울함과 희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제 남편이 그토록 고귀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우면서도 그가 겪었을 고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잊고 싶어 했던 과거였구나. 그들의 딸 소희의 목숨을 구하고 그들의 부를 축적할 기회를 지켜준 은인을 이제 와서 간병인과 간병인의 남편이라고 천대하고 모욕했던 거구나.
분노와 배신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낡은 신문 스크랩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당신 다리 때문에 잃었던 그 모든 것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그 고통을 감당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남편 민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았군요.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는 보상을 바라고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당신에게 모욕을 줬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잊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봉투에서 발견한 스크랩을 통해 태산 원장님이 그 사실을 완벽하게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경 사모님은 저에게 아주 은밀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미숙 씨,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시어머니 방에 있는 낡은 일기장을 태워주세요. 이 일기장은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쓰신 겁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이 일기장을 보시면 집안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세요. 진경 사모님의 눈빛은 섬뜩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기장에 태산 원장님 댁에 더 깊은 치부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일기장을 태우는 대신 제 복수의 칼날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제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좋아요. 진경 사모님, 당신은 남편의 희생을 잊고 저를 천대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체면을 이 일기장으로 박살내겠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결국 제 아들 지훈이와 딸 소희의 결혼에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경 사모님 몰래 훔쳐낸 낡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퇴근했습니다. 제 손에서는 종이의 눅진한 냄새와 긴장감이 섞여났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 민호와 아들 지훈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희생에 대한 진실, 그리고 제가 빼돌린 시아버지의 일기장까지. 남편 민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훈이는 분노로 몸을 떨었죠. 엄마, 아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다리가 그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엄마를 간병인이라고 무시하다니요. 이건 배은망덕을 넘어선 인간 이하의 행동입니다. 남편 민호는 차분하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일기장 속에서 태산 원장님 댁의 더러운 치부가 드러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은 마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바로 태산 병원의 진짜 설립자였습니다. 현재 태산 원장님은 그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산이 녀석은 내 친자식이 아니다. 내가 후사를 이을 수 없어 입양한 아이였다. 하지만 태산은 의술보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다. 특히 진경, 그 며느리는 사치와 허영심이 하늘을 찔렀다. 병원을 물려줄 수 없다. 내 피를 나눈 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야 한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산 원장님이 입양하였다니. 그리고 그가 현재 병원장이 된 것은 진경 사모님의 불법적인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뒤이은 내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지기 전 유언장을 작성했다. 병원의 소유권은 오직 손녀, 소희에게만 넘긴다. 태산과 진경은 병원을 재산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이 유언장을 공증받아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프구나. 유언장을 공증받기 직전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이후 태산 원장님이 병원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현재 태산 원장님은 불법적으로 병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진경 사모님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할머님을 간병인에게 맡긴 채 유일한 상속자인 소희의 결혼을 서두르려 했던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 사위의 힘을 빌려
병원의 불안정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저는 경악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을 천대했지만 사실은 소희의 정당한 재산과 권리를 가로챈 범죄자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내가 30년 전에 그들을 구해주었음에도 그들은 나에게 보상은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이제 태산 원장님과 진경 사모님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의 복수는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증거와 정의에 입각한 태산병원의 위선적인 명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첫 번째 단계, 시어머니의 안전 확보였습니다. 일기장에 따르면 진경 사모님은 할머님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키는 등 학대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머님은 소희의 친할머니이자 태산병원의 실질적인 상속인을 지켜줄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다음 날 할머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일기장의 공증입니다. 이 일기장을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춰야 했죠. 세 번째 단계, 언론 및 커뮤니티 폭로였습니다. 태산병원은 지역 사회에서 윤리 경영을 표방하는 명문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병인을 천대하고 은인을 모욕한 사실, 그리고 병원의 불법적인 상속과 노인 학대 의혹은 태산병원의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할머님 방으로 가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님, 저 미숙이에요. 제가 오늘 할머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실 거예요. 진경 사모님이 할머님을 괴롭히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할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남편 민호와 연락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편은 사전에 섭외한 앰뷸런스와 전문 간병인을 태산병원 주변에 대기시켰죠. 점심시간, 진경 사모님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저는 할머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제 심장은 망치질을 하는 듯 뛰었습니다.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사모님의 발소리처럼 들렸죠. 저는 할머님을 모시고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민호는 할머님을 안전하게 앰뷸런스에 태우고 소희의 친할머니 신분으로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저희는 진경 사모님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소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를 통해 소희에게 태산병원의 상속 비밀과 30년 전 응급구조대원의 희생에 대한 모든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소희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할머님의 안전을 확인하고 시아버지의 일기장 사본을 본 후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입양된 아버지에게 속았고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으며 자신의 약혼자 지훈이의 부모님이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할머님의 유언장 공증을 돕고 태산 원장님과 진경 사모님의 불법 행위를 세상에 폭로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할머님을 안전하게 모시고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소희에게 건네준 그날 저녁, 저는 이제 올 것이 왔다는 긴장감 속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 9시쯤 되자 제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진경 사모님이라는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경 사모님의 목소리는 이미 광기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예요? 당장 이리로 와요.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시아버지가 쓰던 일기장 당신이 가져갔죠.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그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님은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사모님의 학대를 피해서요. 그리고 일기장은 사모님께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태산병원의 불법적인 상속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으니까요. 제 말에 진경 사모님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이내 그녀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것. 감히 우리 집안 비밀을 가지고 협박을 해? 당신 남편이 응급구조대원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모양인데 당신 남편이 얼마나 하찮은 인생을 살았는지 세상에 다 폭로해버릴 거야. 당신 아들이 고작 고등학교 선생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당신이 천한 간병인이라는 사실도 모두 까발려 주겠어. 그녀의 광기 어린 악다구니는 제 심장을 찌르는 듯했지만 저는 이미 남편 민호의 30년 희생을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저희를 천대해도 저희는 이미 정의의 칼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진경 사모님, 제가 폭로할까요? 아니면 사모님이 먼저 폭로하시겠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사모님이 저희 가족을 모욕하면 할수록 사모님이 잃을 명예와 재산은 더욱 커질 겁니다. 이미 소희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모님은 자신의 친딸에게 심판받을 겁니다. 진경 사모님은 제 마지막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소희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아마 소희에게 달려가서 배신자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남편 민호와 저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사회 맘카페와 커뮤니티에는 태산병원의 두 얼굴, 간병인을 향한 폭언과 노인 학대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이 수십 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직접 올린 것이었죠. 충격 폭로 지역 명문 태산병원 원장 부부의 실체, 간병인에게 천한 직업이라며 모욕, 심지어 시어머니 학대 의혹까지. 그들이 잊고 싶어 했던 30년 전 응급구조대원의 희생까지 묵살하고 배은망덕을 저지른 그들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글은 순식간에 수천 건의 조회수와 수백 개의 댓글을 기록하며 지역 사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산병원의 위선적인 명성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경 사모님이 저를 향해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남편 민호의 30년 전 영웅적인 희생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댓글들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진경 사모님은 커뮤니티 폭로 글이 퍼지자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당장 그 글들 지워. 당신 남편 직장에도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내 명예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아.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협박에 익숙했습니다. 사모님, 이미 늦었습니다. 커뮤니티 글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소희의 법적 대응이 시작될 겁니다. 할머님의 유언장과 시아버지의 일기장이 법정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태산병원의 불법적인 상속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진경 사모님이 이성을 완전히 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수화기 너머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 하고 들렸죠. 그녀는 아마 집안에 값비싼 물건을 던져 깨뜨렸을 겁니다. 그녀의 광기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이후 소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는 변호사로서 할머님을 대리하여 태산 원장님과 진경 사모님을 상대로 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과 재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소희는 이 모든 것이 정의를 위한 일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죠. 어머님, 제가 할머니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머니께 그리고 은인이셨던 아버님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저는 소희의 단단한 목소리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았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진실과 정의를 택한 그녀의 선택이
저는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태산 병원장 부부에게 남은 것은 추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극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태산 병원의 긴급 이사회에서 남편 민호가 태산 원장님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태산 병원의 명예가 커뮤니티 폭로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소위의 법적 소송이 시작되자 병원 내부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병원의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이죠. 이사회는 태산 원장님의 경영 능력과 윤리 문제를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저와 아들 지훈이를 대동하고 이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사회장 건물 로비는 이미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노인 학대 의혹, 불법 상속, 간병인 모욕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외치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진경 사모님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라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저희는 태산 원장님이 앉아있는 테이블 건너편에 자리했습니다. 태산 원장님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병원장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의 곁에는 변호사들이 잔뜩 앉아 그를 방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이사들의 질문 공세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이사들은 민호의 등장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저분은 누굽니까? 회의와 상관없는 분은 퇴장시켜 주십시오. 태산 원장님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남편 민호는 그를 향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태산 원장님이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과거, 30년 전 생명을 빚진 은인이자 원장님의 아내에게 천한 직업이라고 모욕당한 미숙의 남편 민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남편 민호의 입에서 생명을 빚진 은인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사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산 원장님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남편을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당신, 당장 여기서 나가! 퇴장시켜! 하지만 이미 호기심이 발동한 이사들은 민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 이사가 조용히 말했죠. 태산 원장님,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게 병원을 위한 길입니다. 남편 민호는 침착하게 30년 전 화재 사건과 자신이 태산 원장님의 부모님과 어린 딸 소희를 어떻게 구조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다리를 잃고 해외 연수 기회까지 포기해야 했던 희생의 전말을 증언했습니다. 당시 저는 응급구조대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산 원장님은 저에게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0년의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잊었습니다. 아니, 고의로 묵살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사회장 테이블을 향해 낡은 공로패 사본과 신문 스크랩 사본을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흩날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들의 아내 진경 사모님은 제 아내 미숙에게 간병인 따위가 어떻게 우리 사돈이 되느냐며 극도의 모욕을 주었습니다. 태산 병원이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직업을 가진 응급구조대원을 천대하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을 모욕하는 집안이라는 사실이 바로 지금의 태산 병원의 윤리적 민낯입니다. 남편 민호의 격정적인 증언은 이사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영 부실을 넘어선 도덕적 해이에 경악했습니다. 태산 원장, 당신은 생명의 은인을 배신하고 심지어 그 은인의 아내에게 모욕을 주었단 말입니까? 태산 원장님은 온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패배자의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를 잊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리고 민호 씨가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보상을 거부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남편 민호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체면을 지켜주었던 은인에게 당신들은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태산 병원의 명성을 돌려받겠습니다. 이사회는 남편 민호의 증언과 소희가 제출한 시아버지
유언장의 효력 인정 소송, 그리고 할머님의 노인 학대 증언을 바탕으로 태산 원장님의 원장직 각하를 의결했습니다. 태산 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처절한 몰락의 순간이었죠. 진경 사모님은 이사회장에 난입하려 했지만 이미 사태를 파악한 경호원들의 의에 막혔습니다. 그녀의 절규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를 향해 태산 원장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쿵 하고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사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 씨, 민호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탐욕이 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돈과 명예에 눈이 멀었던 한 남자의 처참한 결말이었죠. 남편 민호는 태산 원장님의 사과를 묵묵히 받았습니다. 이후 소희는 할머님의 유언에 따라 태산 병원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병원의 경영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눈물의 사죄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부모님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저 소희는 이제 태산 병원을 윤리 경영으로 다시 세우고 은혜를 갚는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소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저희는 비로소 분노와 억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복수극이 사돈의 몰락으로 끝난 이 순간, 태산 원장님과 진경 사모님이 모든 권력과 재산을 잃고 병원에서 쫓겨난 후 저희 가족에게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소희가 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되자 저희를 향한 세상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더 이상 천한 간병인이 아니었고 남편 민호는 영웅적인 은인으로 재조명받았습니다. 소희는 병원장 취임 후 가장 먼저 남편 민호에게 찾아와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30년 동안 홀로 감당하셨던 고통,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정의를 구현했지만 딸로서 할머님을 지키고 아버님의 은혜를 갚지 못했던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겁니다. 남편 민호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죠. 오직 따뜻한 용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야, 지나간 일은 다 잊거라. 너는 내 할머니의 정당한 권리와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훌륭한 딸이자 변호사다. 너희 부모님의 잘못은 너희 몫이 아니야. 이제부터 태산병원을 너희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곳으로 만들면 된단다. 소희는 태산병원을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간병인과 응급구조대원 등 현장 직군의 처우 개선에 힘썼습니다. 저는 병원의 새로운 간병인 복지재단 이사로 추대되었고 남편 민호는 윤리경영 고문 자격으로 병원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죠. 한때 저희를 천대했던 병원에서 이제 저희 부부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지훈이와 소희의 결혼은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이 모든 파란만장한 사건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오히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견례를 다시 할 필요도 없었죠. 저희 두 가족은 이미 생사를 함께 겪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소희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생명을 빚진 딸이자 미숙 어머님의 며느리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응급구조대원 민호 아버님이십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저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재벌 결혼식보다 진실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님은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눈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진경 사모님과 태산 원장님은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은 모든 것 앞에서 끝없이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죠. 결혼 후 소희는 저희 부부에게 뒤늦은 보상이라며 새로운 집을 마련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소희야, 우리는 돈을 바라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은 내가 우리 지훈이의 아내가 되어주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란다. 그리고 미숙이에게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아 준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간병인으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진경 사모님의 천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당당하게 제 삶을 되찾았죠. 진경 사모님이 그토록 경멸했던 간병인의 남편이 결국 그녀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웠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저희 부부는 마침내 진정한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소희와 지훈이가 낳은 귀여운 손주를 돌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 녀석은 할아버지를 닮아 정의감이 넘치고 할머니를 닮아 따뜻한 마음을 가졌죠. 가끔 손주가 장난감 앰뷸런스를 들고 할아버지처럼 멋진 구조대원이 될 거예요 라고 외칠 때 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벅찬 행복을 느낍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다니고 남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저희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저희는 이 모든 파란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도리, 양심,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위나 재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진실한 마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저희는 그 진리를 깨달으며 뒤늦게 찾아온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실된 행복과 뒤늦은 자유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며 가장 큰 굴욕을 당했을 때가 바로 가장 큰 반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의를 향해 나아갔을 때 30년의 세월이 묻어두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한 삶을 살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